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자동차라는 말 말고요. 제가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의 마린 솔루션이라는 게 지금 상장을 하는데요. 거기도 SDV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선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V니까. V.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통신이라는 말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중무장대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무엇이 기업 활동에서의 단순 사무직이나 이 영역을 넘어서서 제조 현장, 물류 현장, 실물의 움직임의 현장들을 바꿔가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기업들이 맹렬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보이는 거지만 그렇죠. 주요 산업단에서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자본과 저가 공세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주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산업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변화고 그게 지금 사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저 주가 상승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뭐 정부는 대체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능력을 그걸 가지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반에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그걸 도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렇게 미국은 AI를 중심으로 또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유독 저평가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저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책 제목 자체가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 하면 가장 인상적으로 저도 들여다봤던 영역이 원자재 슈퍼사이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WTO 가입할 때 2001년이었죠. 그러고부터 중국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1위 국가로 이렇게 부상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원자재를 막 급격히 빨아들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막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그게 이른바 한 10년, 15년 동안에 일어났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었던 건데 이제 마치 원자재 슈퍼사이클처럼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미래 전략 혹은 투자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AI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AI도 소프트웨어고 디지털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온라인 세계 혹은 핸드폰 세계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의 그동안 실물 영역 전반이 디지털화로 바뀌는 과정. 그게 아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물론 당연히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은 기존의 인프라망을 넘어서서 에너지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사실은 AI의 발전과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의 저는 근본을 클라우드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수용한 게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들의 변화인데 이들의 방식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기업도 거기에 맞게 바뀐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독형 그리고 오픈소스 공유경제 이런 개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업의 문화로 내재화되는 게 저는 ESG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책에서 3가지 키워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ESG 요 3가지를 제시하고 요 중심의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크게 구상하신 이제 3가지 관점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대한 변화를 일게 만드는 어쩌면 그 핵심이 AI인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AI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제가 이제 또 이 자산운용 영역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최근 이제 엔비디아 혹은 뭐 그 밖에 다른 AI나 AI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주가는 좀 뒤에 말씀 나누고 실적 추이를 보면 24년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2.5% 수준의 성장세를 나름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그걸 밑도는 산업들도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하는 산업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AI 산업, AI 반도체 산업이 200%씩 증가하니 당연히 이 기우는 산업들의 를 어떤 상쇄시킬 만큼 평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앞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그러면 이 AI 매출액이나 혹은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는데 시장의 기대치도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넘어선 수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향후에 그러니까 저는 주가 말고 그 실적이라는 것이 괜찮게 뒷받침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는 고객이 현재는 기업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네. 사실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생산성이 바뀌거나 개선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쪽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자동차 생산이 아닌 테슬라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는 제품이 돼야만 그 제품도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제품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로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지금 투자는 저는 이제 초입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반도체 공장들도 지금 그런 공정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네. 물류 쪽에서도 지금 그런 변화들이 나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를 실제 생산이나 물류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한 기업은 사실 채 몇 개가 안 돼요. 뭐 물류에서는 아마존 몇 개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도 쿠팡도 아직 물류가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됐죠. 그럼 뭐 CJ 대한통운이나 다른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구현된 업체들은 몇 찾기가 어렵고 제가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얘기하지만 테슬라나 스페이스X도 공급망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효율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공장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트래픽이나 거기에 필요한 AI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요를 지금 현재에서 아직 조달도 안 됐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AI를 하는 게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아직 변화의 초입부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업들 중에 선두 기업이 체감하는 시점이 25년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이렇게 지게 된 겁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반도체 투자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그 밖에 AI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실적이 이제 급증했는데 최근에 이게 티핑 포인트인 거다. 이게 여기서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라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앞서서는 그 키오스크를 말씀드리면서 좀 자랑을 했는데 예. 그 키오스크가 1단계는 그냥 단순한 디지털 기기가 도입되는 방식인데 그 키오스크가 AI와 만나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돼요. 그렇죠. 그 키오스크는 정말 전반에 걸쳐서 확대 보급되는데 근데 그 키오스크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적으로 주문받았다가 디지털리 주문받는 방식으로만 1차적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그 키오스크가 AI와 만나면서 두 번째 어떤 혁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는 거죠. 중국의 알리페이 이미 그 스마일투페이 서비스라는 모델이 이미 등장한 것처럼 안면인식 기술로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이미 알고 당신 얼주 가죠? 아이스가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드실래요가 아니에요. 그럼 한참 골라야 되는데 당신은 이거 드실 거 맞죠? 그럼 저 뭐 합니까? 누르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누르고 나면 그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듯이 자동 결제가 돼요. 이미 생체 인식 기술과 나의 지급 결제는 같이 등록되어 있어요. 클라우드 상에.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AI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단행될 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끌어지는 것인데 그 반도체 실적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공감하고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자, 25년 AI 슈퍼 사이클이 온다. 우리 저자 서병수 작가님께 이 책에 나와 있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특히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 성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계속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에도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변화, 최신 동향 이런 부분 또 우리 독자들 위해 설명해 주시면 어떨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클라우드 이전과 이후가 IT 산업이 되게 달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클라우드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IT도 수직적으로 움직이고 위에서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서 오픈소스가 되고 공유를 하게 되고 구독형으로 하게 되고 설비를 저희가 전부 다 가져가지 않게 됐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두 기업을 꼽으라면 엔비디아하고 TSMC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엔비디아 걸 쓰냐 했을 때 쿠다라고 하는 생태계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만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쓰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네.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최적화시키는 걸 생산하는 건데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런 것들이 엄청난 경쟁력이 돼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공유 오픈소스라고 하거나 구독형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에서 나온 방식과 접근 방식이 지금 반도체 생태계도 바뀌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에서 EUV 얘기를 하고 미세화 공정 얘기에 집중을 했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ASML이 실적도 별로 좀 약하기도 했지만 보통 패키징 쪽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패키징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반도체 소자들의 성능을 굉장히 높이 가져가서 전체 컴퓨팅 성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그 소자들 간에 연결하는 통신 속도를 최소화시켜서 이 소자 자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이 네트워킹이나 통신 속도를 짧게 하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게 지금 모든 산업의 핵심이고 한국에서도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들이 다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하드웨어라는 물질 자체도 지금 이러한 클라우드부터 시작되는 문화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기술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공정 중심 그리고 미세화 중심으로만 보는 관점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제조업체들도 야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었으니까 네가 갖다 써. 이게 아니라 자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 생태계에 교류하는 마인드를 가져가는 거 이런 게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도체 산업을 놓고 좀 지금 일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2022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일 것이다. 근데 그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전기차 팔면 전기차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 팔아주는 격이 되니까 맞습니다. 배터리를 스스로 예. 생산하는 것이 그 전기차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반도체를 놓고도 소위 말하는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도 이미 등장했고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더 경쟁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AI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AI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화된 AI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그걸 언제까지 엔비디아한테 의존할 것이냐 하면서 내재화하는 움직임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내재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엔비디아가 지금은 뭐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수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자립화, 뭐 당장 자립화는 어렵겠지만 자립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어떤 기업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 자체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과정들, 그리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되게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내두기도 했지만,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 어떤 표준화된 양식이라 지금 계속 성능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변화되는 생태계의 빠른 변화를 한두 기업이 뭔가를 주도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개혁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내 라인의 생태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을 하면서 가는,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생태계를 가져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얄미울 정도로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하는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AMD라든가 인텔 같은 데가 아직 2%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GTC 1년에 2번 발표를 하는데, 계속 보면서 하게 되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가를 계속 체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만 자기네들 서버를 그것만 쓰진 않거든요. 네. 그랬다가는 클라우드 업계에서의 경쟁도 도태가 되고, 이것들을 쓰는 AI를 사용을 하시는 어떤 분들도 내가 하는 방식이나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 생태계하고 하는데 이거하고 다르게 내 것만 써 하면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구글과 메타나 뭐 아마존이 만드는 자체 반도체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위협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들이 사실은 반도체를 옛날 인텔처럼 처음부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가 발달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를 하는 툴이나 그런 것들을 조류하는 협력자 네트워크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한 다른 생태계를 이쪽도 구축을 해야만 이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구글이 많이 쓰니까 구글이 될 거다, 아마존이 다 쓸 거다, 이런 관점은 제가 보기엔 좀 편협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들이 앞으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면서 이걸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메타가 인공지능 관련되는 것들을 오픈소스로 풀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걸 왜 풀어? 라고 하는데, 메타가 생각하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메타가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 생태계 우위에서는 엔비디아가 정말 강하다. 근데 이 생태계의 구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조짐이 안 보이고 반도체 기업들을 판단을 할 때도 이런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부터 파운드리 산업을 굉장히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TSMC보다 격차가 벌어지는 게 뭐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IP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사실은 TSMC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생태계 구축을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님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생태계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좀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주목할 포인트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고,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애플, 뭐 이런 소위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생태계 자체를 바꾸어 놓아야만 그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또 엔비디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논할 때 지금 하나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픈 AI예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정말 무지막지한 어떤 돈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뭐 오일머니다 하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아서 AI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왔는데 오픈 AI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협할 만한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